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장도 챙겨 듣는 영어의 영역 조석진입니다. 원쳐가시는 거 아닌가요? 얹어갑니다. 예, 묻어가야지. 예, 네. 예, 묻어가야지. 근데 예. 금감원장이 애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얹혀가는 건 아니고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전작권 환수님이 우석진 교수님 안 나와서 오늘 영혼이 힘드네요라고 지난주 이 시간에 이런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도 힘듭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우석진 교수께서 학교에 이제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예. 불가피하게 함께 하실 수 없었고요. 많은 그리고-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좀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무슨 연락 좀 온다면서요, 왜? 아니, 그러니까 연락을 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오긴 했는데 이건 거절하고 여하튼 국정 운영 방향에 좀 특히 경제 정책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방향 좀 전환이 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뭐 전혀 변화가 없어가지고 어이구. 상당히 지금 뭐 약간 우울한 몇 줄 보내고 있는데. 일관성 최고던데요, 그건. 예. 근데 앞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선거가 없어가지고 내후년까지 없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 지금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예. 왜 이렇게 경제학자신데 이렇게 말 그대로 경제적 창기한 시점. 코너명 잘 지었어. 그러니까요. 예. 이 정치에 대한 이 끝없는 관심과 걱정. 왜냐하면 정치가 경제에 선행합니다. 선행합니다. 예, 선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학문인데 그렇지. 특별하게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정치라는 것도 자원 배분인데 이거는 권력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뭐 시장이나 이런 룰이 그 통하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치가 좀 잘 안 될 때 뭐 덩달아서 경제도 지금 잘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뭐 아셈오글로라고 하는 이제 MIT의 경제학자 중 굉장히 아주 제일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한다. 그 무슨 이론이에요? 그거 되게 흥미롭다. 왜냐면은 이제 정권 교체가 쭉 되는 이제 국가들을 보면은 정치 세력들이 국민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가 안 되면은 한 정부가 뭐 예컨대 뭐 우리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뭐 남미의 어느 국가 가면은 뭐 그냥 같은 세력들이 쭉 이어가면서 몇백 명씩 이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경제 성장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권 세력을 보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지나고 나면은 상당히 잘 안 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한반도에서 그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우리 휴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과 남 밤에 북은 이제 깜깜절벽이고 남쪽에는 이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권 교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늘 중요해서 총선의 민의가 어느 정도 전달됐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지금 큰일입니다, 진짜. 네. 큰일입니다. 엽기 토끼님이 드디어 오셨다 우유빛깔 우석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기대를 안고 오늘 이야기 한번 좀 시작을 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세금 3종 세트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3일 전이군요. 27일을 상속세 개편 공론화를 선언을 했어요. 방향을 잡은 건데 일단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 작년에 보면은 그 대통령이 이제 재벌 이제 총수들하고 젊은 총수들하고 이제 뭐 어디 뭐 엑스포 유치한다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떡볶이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 청구서가 지금 이제 날라오는 중입니다. 재벌들의 청구서. 네, 청구서가 날라오는 중이고 그리고 그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그 재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현안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현안들이 지금 무리로 올라오는데 그게 뭐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뭐 2,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우산을 쓰고서 다시 올라왔다. 저번에 한번 그저 정리해 주신 적 있잖아요. 예, 밸류업이라는 우산 쓰고 다시 올라왔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조세재정연구원 출신인데 이게 지금 좀 사실 좀 지겹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데 교수님은 지겨우셔도 우리 그 촌철님들한테는 딱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산만 바꿔 쓰고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껍데기는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쓰고서 지금 올라왔다. 결국은 작년에 어떤 각설입니까? 각설이가 또 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이게 좀 신선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저처럼 알겠습니다. 조세 정책 이제 오래 문제 본 사람들은 또 이번에는 못 쓰고 왔어. 이번에 밸류업이다. 예. 근데 상속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층위가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하나는 개인 상속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까지는 상속세 안 매기고 얼마부터 한다 이게 있고 또 기업 상속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기업 상속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각 국가의 네. 그 조세 제도라고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세목을 이제 하나씩 떼어서 보기 시작하면은 어느 거는 너무 높고 어느 건 너무 낮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엉망진창 되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현안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속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럼 이제 물려받죠. 물려받는데 일정 가액 이상, 일정 재산 이상은 이제 세금을 물리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배우자한테 5억은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세금 안 매기는 거죠. 5억까지는. 5억까지는 배우자 공제입니다. 저게 좀 용어 좀 어려워서 그냥 배우자한테 5억 그냥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이제 개별 공제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일괄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게 한 보통 5억까지 해줘요. 예. 그러면 이제 10억까지는 이제 세금 없이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 이제 자식은 이제 그 배우자 공제가 없어지니까 확 이제 이게 줄어드는데 여하튼 뭐 부모님 계셨는데 한번 돌아가시면은 이제 10억까지는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10억 기준을 보통 많이 하는데 지금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자산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보통 집안채죠, 대부분. 네, 집안채가 이제 많이 뛰었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 아파트 가격이 보통 한 10억 가까이 된다. 이제 지금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거기다가 조금 이제 예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거 합치고 나면은 그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순서대로 서울 아파트 가지심을 돌아가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권리가 지금 생겼어요. 지금 절반 정도는. 예. 그래서 이제 세제를 유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세부담 중립성이거든요. 네. 물가가 올라가서 하는 거는 내가 실질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니까 반영이 돼야 된다. 그거는 좀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공제 금액들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이제 뭐 10억 기준이 옛날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증세다 감세다 할 거가 필요 없이 이제 국민의 세부담 중립성을 위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요거 하는 김에 여러 가지 현안도 같이 고치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배우자 공제 말씀드렸는데 배우자 공제가 5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컨대 이제 부부가 둘이 살다가 뭐 한쪽이 돌아가시면은 나머지가 여차하면은 그 집 팔고 나와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여차하면은 그렇죠. 그건 좀 되게 약간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불합리해 보이니까 그 주택에 대해서는 뭔가 해주자 이런
우리 동거주택에 대한 이제 공제인데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자한테 무제한으로 허용해 주자. 무제한? 무제한으로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 아니냐. 그러면 그래서 집 한 채 가격이 뭐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이 배우자한테 갈 때는 그냥 하자. 그냥 가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 공제를 이제 무제한으로 허용을 해줘요. 무제한이요? 무제한으로. 자식한테 갈 때는 세대를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과세를 하지만은 배우자한테 갈 때는 뭐 큰 문제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에 있고 그다음에 그 항상 나오는 그 논의가 유산세 방식으로 할 거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할 거냐. 뭐 복잡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이게 뭐 요거는 복잡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상속세가 누진세 체계로 돼 있어요. 네. 그 재산이 많을 때 그렇죠. 그 상속을 하면은 그렇죠. 이제 그게 세보다는 더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식 둘한테 내가 상속을 해줄 건데 부모님 재산을 다 합쳐가지고 그 세금을 매긴 다음에 상속을 하게 되면은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각각 나눠 가진 다음에 세금을 매기면은 누진세 방식 하에서는 훨씬 더 그 세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세를 어떤 순서대로 할 거냐 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세 정리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세제질에서 오케이 하면은 왜냐면 이제 세수가 좀 줄어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사실은 이제 논란거리 안 된다. 그냥 결심하면 가면 됩니다. 무슨 뭐 이 법을 고쳐야 되고 저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다 네. 테크니컬한 거고 네. 요거 이제 결심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이건 뭐 조세 정의하고는 상관없다. 별 상관없고 물가 오르고 집값 올랐는데 어떡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얘기죠? 우리가 보통 상속세는 보통 뭐 상위 한 2, 3%를 지금 타겟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2, 3%를 타겟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고 그거 하면서 조금 불합리한 세제는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요게 이제 하나고 개인 상속 문제는 예,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아니거든요. 기업 상속 부분으로 좀 기업 넘어갔으면. 상속이고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뭐 태극일장 이러면은 뭐 맞고 차고 뭐 몸통 찌르기 뭐 이런 거 먼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이런 거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할 만한 수 있는 거 이런 걸 들고 나옵니다. 거기다 끼워 팔기 하는 겁니까? 예, 이런 거 들고 나오면서 이제 쑥 하면서 이제 그 우리 재벌의 상속 문제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밑자락을 깔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뭐 세부담 중립선이니 유산세니 유산취득세니 뭐 이런 약간 좀 국민들이 들으면은 약간 홀깃하는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업 쪽으로 가는 건데 요번엔 특이하게 요거 없이 밸류업 밸류업 주단을 깔고서 이것 하고 지금 들어왔다. 기사 보니까 뭐 그 논점이 두 가지인 거 하나 뭐 대주주 할증제도 네. 그거하고 가업 승계하는 경우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상속세가 이제 앞에 이제 공제 빼고 나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누진 체계인데 과표가 30억 이상 되면은 세율이 50%예요. 세율이 50%인데 그러니까 50%는 이제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세율이 낮은 세율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세율이 이제 높은 편에 속하고 일본이 이제 55%고 그래서 높은 편인데 주식을 넘겨줄 때 특히 대주주가 주식을 넘겨주면은 이거 혹시 경영권 붙은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겠죠. 주식만 받는 게 아니고 대주주는 넘겨주면서 경영권이 있는 거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원래 시장에서 거래가 됐으면 거기 이제 프리미엄 붙거든요. 네. 내가 파는데 경영권을 같이 넘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쳐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시장을 통해서 지금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지금 여기 지금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0% 할증한다. 예컨대 100억 원어치 넘기면은 거기 할증해서 그걸 우리 가액을 120%로 본다. 근데 세율이 50%니까 그럼 60억. 그러니까 20%에 50% 과세하는 거니까 10%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유효 세율은 60%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55인데 우리가 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은 세율이 60%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최정목 그 부총리가 알결 낸 거예요. 어떻게요? 알결 낸 건데 이제 그 요 재벌들의 현안도 조금 우리가 조금 해결을 해주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당 야당의 욕을 좀 덜 먹을 안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이 상속세율을 높으니까 요거를 없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추자.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뭐 절반으로 깎자 이것도 나오고 뭐 아니면 이연해 주자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안은 요 할증 부분을 없애자. 아, 할증 부분을 아예 없애자. 할증 부분을 없애자. 지금 이제 공론에 붙일 거니까 이제 안은 뭐 지금 20% 할증하는데 뭐 10% 하죠, 5% 하죠 이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제 보도된 걸로 보면은 할증 부분을 없앤다. 그러면은 이제 대주주의 안에서는 원래 이제 60%의 세율로 유효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 그럼 그거 없어지니까 이제 50%로 지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10% 정도 세율이 내려가니까 여기에 붙은 게 상속세율이 높아가지고 원래 재벌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게 높으니까 주가를 내리는 거 아니냐. 주가를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10% 내려주면은 주가 내리는 이상한 짓은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밸류 업 되는 거잖아. 밸류 업 되면은 우리 국민 다 좋은 거 아니야? 1,400만 그 개미 투자자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지금 초식을 깔고 가는 겁니다. 지금. 대주주 입장에서 10%면은 금액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예, 뭐 한두 푼 뭐 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요건데 1,000억이면은 100억이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물론 뭐 1,000억 상속 받는 사람이 뭐 100억 뭐 내면 어때고 안 내면 어때 이럴 수도 있지만은 부자일수록 아주 그냥 꼼꼼합니다. 저는 1,000억이 상속되면 더 낼 수도 있는데. 또 낼 때 되면은 또 그게 마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낼 때 되면은. 예. 가업 상속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업 상속은 이제 그 중견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컸어요. 이제 이름이 이제 가업 상속이니까 가업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발소를 내가 하나 하고 있는데 이발소를 하고 있는데 요거 내 장인이야. 그래서 엄청 머리를 잘 잘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가게도 좀 가지고 있고 거기 뭐 기구들도 있고 가위도 있고 뭐 드라이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액이 좀 있는데 50% 상속세 내고 나면은 이발소 하다가 이거 이발소 팔아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팔고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은 가업이 상속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저율로 과세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게 원래 가업 상속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있던 건데 MB 때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중소기업까지 이제 확대가 됐다가 지금 계속 확대가 돼서 중견기업까지 지금 확대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두 가지 혜택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율과세. 아까 30억 이상은 50%라고 했는데 이게 600억까지 20%로 세율이 내려갑니다. 오, 엄청 완화되네. 내려가고 120억까지는 10%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나 20%로 저율과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첫 번째 혜택이고 두 번째는 과세 이연을 해줘요.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로 연부연납이라고 그러는데 너 지금 세금 낼 거 있잖아. 20년에 나눠서 내. 할부해준다. 할부해줍니다. 할부해줍니다. 근데 기업은 할부해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기업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거는 빨리 받고 네. 내는 거는 무조건 천천히 내는 게 좋습니다. 무이자 할부잖아. 왜냐하면 낼 거를 내가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이자 받고 내니까 그러니까. 훨씬 낫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는 받는데 국세청이 이자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내면은 걔네가 나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늦게 내는 게 따봉인데 그래서 과세 이연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혜택이에요. 그렇네. 그리고 하다가 기업 망할 수도 있잖아. 아, 그럼 안 내도 돼요? 망했는데 뭐 어떻게 뭐. 아니 물론 이제 교수에 대한 채무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네. 뭐 법인이 망했는데 뭐 어쩌란 얘기야.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예. 예를 들어서 일본 가면 이제 그 가업을 물려받는 게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뭐 식당이나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업 승계하면 보통 그런 걸 떠오르지. 아니 중견기업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그 5천억 기준을 이제 아시면 좋은데
중소기업은 이제 자산은 5천억 이렇게 따지고 중견기업은 매출 5천억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그걸 가업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해가지고 네. 예, 지금 중견기업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가업이니까 우리 아버지 하던 거 어머니 하던 거 아니 받아가지고 이어서 한다는 건데 아니 어떤 아빠가 철공소부터 하다가 키워가지고 공장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중견기업만 해도 규모가 상당한데 그걸 가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거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여하튼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힘들게 기업을 키워놨더니 이거 세금 내느라고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사모펀드에 팔아가지고 외국계 사모펀드가 사서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우리 보수 신문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은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해요. 여하튼 지금 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얼마를 또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업 상속에 대한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방안은 아직 안 내놨고. 그건 이제 지난 여름에 한번 나와 있고 지난 여름에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에 세법 개정할 때 나온 건 뭐냐면은 저율과세를 더 확대해 준다. 10% 받아주는 거는 확대해 준다. 그 세부담 줄여주고 그다음에 과세 이연을 조금 더 늘려준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사실은 철공소 했지만은 자식이 철공소 상속받은 아들이 철공소 하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유학 갔다 와서 그렇지. 무슨 예컨대 무슨 제일 철공이었다 그러면 난 제일 파이낸스를 하고 싶지. 그렇지. 나 펀드 매니저. 네, 펀드 매니저 하고 뭐 자산 운용 이런 거 하고 싶지. 아니면 제일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하고 싶지. 예. 지금 그래서 그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폭을 지금 넓혀주는 중입니다. 예. 예. 가업 승계도 난 가업을 받았는데 그럼 가업을 처음에 만들었을 땐 가업을 해야지 사업 관리를 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업 승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산업 분류 안에서 니네가 대분류 있고 소분류 있죠. 대분류 있고 소분류 있고 뭐 중분류 있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원래는 철공소 받았으면 철공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뭐 소분류라고 치면 중분류 갔다가 지금 대분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제조 범위 안에만 있으면 뭐 다 가업 승계로 봐준다? 비슷한 이제 업종에 와 있으면 돼 있는 거고 좀 있으면 다 터질 겁니다 아마. 그건 좀 아닌 것 이제 같은데. 글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글로 가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우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요거 해준다고 예컨대 뭐 지금 최상무 부총리가 얘기한 할증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그게 밸류업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된다고 이제 우기는 건데 사실은 그게 우산 쓰고 오는 거 똑같거든요. 오늘은 빨간 우산 쓰고 와가지고 비를 막았다가 내일은 노란 우산 쓰고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거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나오는데 과학적인 정책하겠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과학적인 정책하겠다. 예. 그러면 여기서 과학 들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거를 제시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할증을 우리가 없애주면은 과연 주가가 얼마큼 부양이 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 거냐. 그렇죠. 이게 믿음에 의해서 할 게 아니거든요.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증거를 좀 또박또박 갖다 놓고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최성목 부총리는 정부안을 먼저 내놓는 게 아니라 일단 공론화는 하는데 일단 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던데요. 뭐 이제 앞자락에서 이제 까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예. 저는 이제 조세 연구하는 학자니까 저는 이제 세수를 보거든요. 세수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상속세수가 얼마 안 돼요? 아니 상수에는 그런데 요거 할증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또 요거 이제 혜택 주는 만큼 그것만 그렇죠. 뽑아내면.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정부가 너무 기업 대변인처럼 하면 곤란하지 않냐. 예, 그래서 뭐 좋은 아이디어 한번 이렇게 회의하다가 누가 낸 것 같은데 예, 이런 거 진짜 기업 단체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즌 2네요, 그러니까.
MBN 냄새가 난다. 알겠습니다. MBN 냄새가 난다.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뭐 나오냐면은 그 밸류업 한다고 이제 배당 관련돼서 세금 깎아주겠다고 좀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 2014년도 15년도에 우리가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배당 주면은 그 세금 깎아주는 거를. 근데 하다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다가. 왜요?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주주의 이제 그 어떤 권리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주주에게 환원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면은 주는 사람도 세제 혜택을 좀 줘야 되고 네. 받는 사람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밸류업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똑같은 정책을 2014년 15년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주주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배당이 외국인한테 많이 갑니다. 아, 예. 생각보다. 예. 할 때는 그냥 줘야지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한테 많이 배당은 좀 많이 줘야 된다고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외국인한테 많이 갔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4월 때 우리가 환율 막 뜨지 않았겠습니까? 그 외국인 주주가 배당을 원화로 받아가지고 원화 팔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니까 막 환율 막 뛰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자본 유출 논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마치 태극일자 공식처럼 이거 왔다가 이제 좀 있으면 자본 유출했다 그래서 그러면 배당 많이 주면 안 된다 또 이랬다가 이게 오묘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배당보다는 주가를 올리는 걸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에는 과세가 되고 양도차익에는 지금 과세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안 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간 지금 50억 기준으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배당을 주면은 내가 세금을 22% 내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냥 주가가 올라가지고 내가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양도차익을 실현시키면 내 세금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미 투자자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배당 주는 것보다도 사실은 양도차익을 좀 선호해서 그 정책이 좀 힘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지금 때 되면 그 나오는 요 상속세 얘기 이번에는 밸류업 쓰고 나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속세 일단 정리하고 예. 두 번째 종부세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폐지 얘기가 좀 조금씩 나와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잠깐 언급했다가 그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언급하고 있고 자.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가 이제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도입이 된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조세 족보로 따져보면은 사실은 족보가 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갑툭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세금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조세 이론이 경제학 이론 중에서 가장 먼저 정립된 이론인데 예. 사실 종부세가 참 족보가 좀 없긴 해요. 외국에 이런 세금이 거의 없습니까? 이런 세금이 가장 비슷한 게 이제 그 영국의 도메스틱 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금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 빼고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여하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이 이제 덕지덕지 만들어져 가지고 왜냐면 이제 족보가 있으면 족보가 깨끗하게 딱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시작해도 이거 완전 누더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족보 없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땜질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누더기가 된 거는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부과 기준을 올린다든지 그렇죠. 무슨 인정가에 뭐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나대지는 어떻게 할 거냐, 상가는 어떻게 하냐, 그럼 업무용 빌딩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빼주냐, 넣느냐. 이게 우리가 원리 원칙이 없이 우리가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엉망진창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애증이 있는 세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레거시가 있는 거고. 동시에 이것 때문에 선거에 참패한 기억도 있는 거고. 일종의 한강벨트도 있고 우리가 2008년도에 왜 이렇게 그 민주당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참패했냐 정동영 후보가 뭐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이 종부세 얘기 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2006년 지방선거 때 세금 폭탄론부터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 예컨대 이제 뒤에 그게 뭐 약간 뭐 그냥
이데올로기다 그런 사실은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세뇌당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 비근한 이제 예로 그 지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때도 이제 공시가격 공시지가 막 발표되면서 이 그 보궐선거 시행이 되니까 서울의 전동에서 졌거든요 민주당이 전동에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특히 재산세 관련된 그리고 종부세 관련된 이 문제는 뭐 원리 원칙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선거에서 이겨야 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국민들의 통념은 뭐냐면 종부세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하나는 이건 이제 집값 잡는데 좀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어떤 과세로서 정당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꾸로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이 종부세가 부유세다. 부유세다. 그렇죠. 웰스 텍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부과하는 그 역할이 있는 거다. 이제 그거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공식처럼 나오는 이제 비판이 보통 부유세는 이제 순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보통은. 순 자산에 대해서 부채를 빼줘요. 부채는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 종부세는 사실은 부채는 안 빼줍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분이 몇 프로든 은행 지분,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일반적인 부유세하고는 또 형태가 굉장히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 역할을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늘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집값을 잡았느냐. 저는 이거 시그널링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세나 이 종부세가 이제 높았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줄 수는 있어요. 너희가 집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토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 많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데 별로 없고 또 서울에 몰려 있는데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그러면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높이가 올라가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집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시그널은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걸 해서 집값을 잡았냐 그러면은 그럼 뭐 다 아는 거죠, 뭐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정책적 실패라고 보는데 네. 이걸 조기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으면은 집값을 막는 방파제 역할은 했을 거예요. 그게 뭐 효과적이냐 아니 효과적이냐 따져볼 수 있지만 근데 우리의 종부세 그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종부세를 먼저 올린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면 종부세가 따라 올라갑니다. 예, 그렇죠. 예. 따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은 이미 들떴어. 쉽게 하면 예방적 억제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에 없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없는 건지는 구별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근데 우리 운영한 걸 보면은 예컨대 저는 이제 비판을 많이 했던 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재정개혁 특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여러 컬럼을 통해 가지고 그 종부세 조금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강하게 시그널 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컬럼도 많이 썼는데 재정개혁 특위에서 굉장히 여름에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를 내놨어요. 큰 변화 없이 재정개혁 특위에서 오히려 세게 갔어야 될 때도 안 갔고. 저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거 어쩌겠냐 좀 세게 가자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6월달 7월달 되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냐면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못 하겠네. 그때 이제 그 참모가 김수현 교수님인데 김수현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실패했던 분이시거든요.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또 와서 또 못 하겠구나. 그래서 시장이 받아들이니까 들썩들썩 하기 시작하면서 여름에 그때 몇 억이 금방 뛰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치 그 두더지 게임 하듯이 올라가니까 때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마음 한번 들뜨기 시작하면은 기회가 사라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뛰어요. 그러면은. 끝물이라도 잡아. 그래서 이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는다는 요 사실 생각은 이 너무 많이 갖지 말라는 시그널은 줄 수 있지만은 집값 잡는 거는 사실은 효과적으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지금 뭐 교수님의 평가는 얼추 나온 것 같은데 그럼 폐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많은 세금들이 정치적이지만은 요 재산세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더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어떤 뭐 지역 정부와 뭐 지방 정부가 다르지만은 어떤 지방 정부는 선거로 정해요 세율을. 우리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우리 그 재산세를 너무 높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낮추자. 왜냐면 정부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뭐 장사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정 세금을 유지하면 되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세율 내리자. 그래서 뭐 이렇게 투표로 정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사실은 거주민들의 이 의사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종부세가 이제 힘든 게 뭐냐면은 보통의 재산세는 다 지방세입니다. 그렇죠. 지자체로 돌아가죠.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원리로 다 운영을 해요. 왜냐면은 지방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방 공공재라는 걸 제공을 해요. 네. 지역에서 네. 뭐 소방이다, 경찰이다, 교육이다, 공원이다, 병원이다, 뭐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많이 필요 없어. 그럼 재산세 낮추고, 우리는 많이 해야 돼. 그럼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재산세 많이 낼 테니까 공원 많이 지어줘. 아니면 뭐 학교 많이 지어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조세는 내가 내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요 재산세는 내가 내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치적이다. 조세 가격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텍스 프라이스라고. 근데 이 종부세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지금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이제 연동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예, 특히 이제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걷어들이면은 이제 부동산 교부금으로 재정력의 역순으로 교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도 우리 지역에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게 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효능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게 저항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집값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많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우리나라 이제 이 자산 소유 구조를 보면은 부동산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거든요. 은퇴 지금 막 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이제 58년 개띠. 58년 개띠들이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저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산은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소득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입이 없고. 예, 그래서 저희가 담세력이라고 합니다. 담세력. 그렇죠. 수입도 없는데 세금을 그렇게 어떻게 내라는 얘기죠. 과세 원칙에 담세력이 있을 때 과세하라고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세금 낼 때 좀 저항감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부가세 10% 내지 않습니까? 역진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건 살 때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내는 거 그냥 내거든요. 근데 이 재산세는 특히 이제 종부세는 보유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내 그렇죠. 돈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수입이 있든 없든 내야 되는 거죠. 있든 없든 어떻든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에는 대출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내려고 그러면은 그 하여간 조세 저항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타난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한강벨트, 종부세 벨트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 이제 지자체 선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도 들어오고 쭉 들어오는데 그럼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수도권이 지금 강세인데 그러면 서울 어딘가 한강벨트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요 점을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이 정치적인 이제 그 제안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 생각하기에 예, 대선에 관심 있으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한번 운 떠본 거고, 예, 그 다음에 고민정, 예, 광진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가 이제 또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가지고, 그렇죠, 광진이죠.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녹록치 않았을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현안도 이제 반영을 한 거고.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뭔가 민주당의 레거시를 지켜가면서 요 선거에서도 뭔가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어딘가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어떤 그 부동산 세제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는 이런 게 저는 폐지는 어려울 거라 보고 어렵다고 보세요. 폐지는 어려울 거라 보고 왜냐면은 요게 폐지가 됐을 때 수도권에서 좀 먹겠지만은
그 한강벨트에서는 조금 이기겠지만은 다른 데서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발이 또 나올 것이다. 표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게 그러면은 예컨대 이제 폐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부자에 대한 과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뭐냐?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바로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과세 기준을 더 올리는 겁니까? 복지국가로 좀 가자고 하는 건데 복지국가로 가자고 하면은 과세 기반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야, 이 주택 가지고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의 과세를 피해 가지고는 어떻게 과세 기반을 확대하겠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이야. 근데 종부세 부과 기준은 한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신문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뭐 압구정구 현대아파트 지금 한 50억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50억? 40억, 50억 이렇게 합니다. 한 채? 예. 한 채. 저는 이거 그런 사람들이 빼주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예. 지금보다도 조금, 광진구 정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얼만데 그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간 그 1가구 1주택에 그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자. 완화를 해서 오케이. 그 중간 어딘가를 가는 게 왜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게 세수가 많지가 않아요. 얼마 안 된다. 세수가 아주 많을 때 7조까지 갔다가 적을 때는 1조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뭐 이렇게 차이가 커요? 왜냐면 이게 이제 뭐 과표를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어떻게 하냐, 세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고무줄이네 완전히.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많이 걸 때는 7조까지 걷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칼럼에다가 이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요거를 지방 정부에 좀 덜 교부하고 청년 주택을 좀 짓는데 지원해줘라.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안 받아들였습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였습니다. 여하튼 이게 세수가 무슨 10조, 20조 들어오는 거면은 정권의 명운을 한번 걸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세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 줄어드는 지금 그런 경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간 어딘가에서 조금 타협을 좀 봐야 될 때가 왔다. 네. 근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금투세 얘기 좀 잠깐 하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짧고 굵게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엊그제 그 이복현 금감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금투세 얘기가 나왔어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예 조치한 국회를 향해서 좀 비겁하다. 그래서 이제 폐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달린 댓글 보니까 뭐 찬성 의견이 꽤 많이 달렸더라고요, 댓글에. 그러면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이런 건가요? 아니 제가 근로소득세 폐지해 준다 그러면은 저도 여기서 와서 댓글 달면서 쌍수 들고 이제 환영하겠습니다. 쌍수 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입장은 지금 명확해요. 폐지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은 나 지지해 준 사람들 그 중심으로 가겠다. 근데 지지계층 지금 뭐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한 25%가 되니까 나 그거라도 지키겠다. 그 자산가 중심으로 내가 간다. 좋아 빠르게 가. 그리고 앞으로 선거 없잖아. 지금 이제 그겁니다. 예. 그러면 알겠어. 대통령은 이제 그런 집권 여당 그런 입장이야. 그건 알겠고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이거를 조금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원칙은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 소득에 대해 아까는 종부세는 자산 보유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산 소득에 대해 자산에서 이제 소득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거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 예. 과세 원칙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도망가기 어려운데 먼저 과세하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그게 이제 램지 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만든 램지 룰이라고 하는 건데 예컨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도망 못 가잖아요. 부동산에 도망 못 가잖아 어디. 땅 들고 갈 수가 없잖아. 어디. 먹고 튀어가 안 되죠. 먹고 튀어가 안 되는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투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경을
금방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언제라도 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원리에 따져 보면은 이제 이런 도망 못 가는 것들은 조금 고율로 과세를 하고 그다음에 도망가는 것들은 이제 저율로 과세를 한다. 이게 이제 램지의 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구나. 램지의 룰이고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인 조세 체계를 유지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양도소득세 특히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는 거를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예. 야, 그건 좀 그런데. 우리가 과세를 안 한 나라는 아니에요. 과세를. 우리는 뭐 대주주, 세법상 대주주,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뭐 해외 투자, 기관, 펀드 다 과세합니다. 다 과세하는데 개인에 대해서만 지금 사실은 과세를 지금 포기해 왔습니다. 네. 예. 왜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두려움에 있는 거죠. 혹시 반발. 개인에게 과세했을 때 뭐 주가가 망한다. 완전히 주식이 폭락한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거 갖고 오면 못하니까 선거는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1,400만 주식 투자자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금투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게 지금 뭐 지난 뭐 3, 4년 동안만 논의를 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논의를 거쳐가지고 어렵게 사실을 합의를 본 거예요. 네. 어렵게.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줄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댓글 다시는 천철님들 저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인데 지금 9만 전제에 물려가지고 진짜 9만 전제 진짜. 저는 경제학자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케인즈 말고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살려주십시오, 구만전자. 여하튼, 여하튼 과세한다 그러면 뭐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시장 구성을 보면은 가장 큰 포션은 기관 투자자들하고 대주주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덩어리가 크니까. 그게 한 60-70% 정도 돼요. 전체에서.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 다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개인들은 지금 한 30-40% 정도 돼요. 그리고 그중에 뭐 상당수가 50억 종목당 50억 미만 이하지만은 거기에다가 뭐 양도차익을 조금 실현을 해주고 있는 이런 큰 손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시장으로 나간다. 다른 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은 다 우리가 미국장으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이제 서학. 엔비디아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니까 네.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다 가자 미국으로 그래서 국장은 안 돼. 미장으로 가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투자하면은 250만 원 공제하고 다 과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디에 투자를 하냐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요인인 거지. 이 과세 자체도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대만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대통령도 그 연설에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두려움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혹시 폭락할 수도 있다. 그렇죠. 폭락할 수도 있죠.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든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폭락하고 이런 사태는 안 벌어졌거든요. 딸키님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금투세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후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모르겠지만 공정한 시장 만들기는 등한시하고 세금만 부과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금투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기 그 딸기님이 주신 이제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이사나 어떤 이제 그 주주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 따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뉴스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학자니까 학자는 학자로서 요거 금투세는 시행돼야 된다라는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약간 다운턴이거든요. 다운턴에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유예하자. 그건 테크니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운턴이라고 하는 거는 양도 차익이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양도 차익이 안 나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건 좀 넌센스긴 해요. 지금 여야가 합의한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인데 내년부터 시행인데 요거는 조금 더 예컨대 뭐 3천까지 정도 가고 나면은 우리 경제가 조금 더 그 뭐 정상궤도로 올랐으면은 양도 차익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 과세를 하는 게 나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원칙상으로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 폐지하는 건 곤란하고 다만 이제 그 중간적으로 제가 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요거를 유예를 하되 그럼 거래세는 다시 조금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세. 거래세. 지금 우리가 요 그 금투세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지금 낮춰오고 있고 내년이면 이제 거래세가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농특세만 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거래세 중단은 그 줄이는 스케줄은 조금 중단할 필요가 있다. 좀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조정하는 그 타협선상에서 뭐 민주당이 한번 그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원칙을 표명을 하고 우리가 금융소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표명을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유예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되 다만 원칙상 합의 어렵게 이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 좀 곤란하다고 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제가 이제 그 어저께 그 이재명 대표님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차등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국고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제가 계속 주장하던 바거든요. 그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윤석열 대표와 집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죄송합니다. 대통령하고 지게 봤나요? 불경죄에 걸린다.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지금 민심을 받을 생각이 지금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원내 과반 정당이라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야당이라도 스탠스를 조금 잘 잡아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세금 3종 세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우리 촌철님들 이게 이제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촌철님들 그 관련 뉴스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 좀 참고 시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